바이에른 뮌헨이 해리 케인의 멀티골로 갈라타사라이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16강 조기 진출뿐 아니라 조 1위까지 확정했습니다. 조별리그 사전 전승을 달린 바이에른, 역시 경기력이 좀 안 좋아 보여도 저력은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고요. 김민재 선수는 경기 막판 또 팀에서 한 명뿐인 센터백, 소위 원백으로서 활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9일 새벽에 열렸던 경기죠.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A조 4차전이었는데 바이에른이 갈라타사라이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바이에른이 사전 전승으로 승점 12점이 됐고요. 2위 자리에서 추격해온 갈라타사라이를 꺾으면서 최근에 이제 이 팀 상대로 2연승을 거뒀죠. 승점 4점에 머무르게 만들었습니다. 갈라타사라이의 역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어요. 그렇다면 다른 팀들은 어땠는가? 코펜하겐이 메뉴를 잡아주면서 갈라타사라이 입장에서는 땡큐, 바이에른 입장에서 역시 땡큐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이 조 1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할렘 축구의 끝은 케인이었습니다. 이날 경기가 그렇게 정돈된 경기, 조직력이 잘 맞는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요주와 키미히가 선발 라인업으로 돌아왔지만 도르트문트전 때 키미히가 없는데 오히려 라이벌을 4대0으로 대파했던 경기력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망가지는 거 아니야? 키미가 오면 오히려 경기력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죠. 그 우려대로 됐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도르트문트 전보다는 경기력이 나빴던 것도 사실입니다. 키미히가 왔으면 빌드업이 체계적으로 되고 공이 잘 도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은 없었다. 갈라타사라이 입장에서는 앞선 홈경기에서 바이에른 상대로 강한 전방 압박을 했다가 효과를 볼 뻔했죠? 전반전에 바이에른을 압도했지만 결정력 문제로 패배한 바 있는데 이번에 역시 비록 바이에른 원정이지만 강한 압박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팀의 경기 흐름은 팽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바이에른 입장에서도 빌드업이 잘 안 되니까 뻥뻥 지르면서 공격을 전개했고 가끔 역습이 잘 넘어가면 그때 득점 기회를 잡는 그런 양상으로 두 팀이 공격 기회를 교환했습니다. 이날 전반 15분에 케인의 스루 패스를 자네가 받는다든가 공격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살리지 못했다. 이것은 공격진들의 개인 컨디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케인 뒤에 있는 자네, 무시알라, 코망 다 볼터치가 좀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챔스 위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자네 쟤는 또 저래? 쟤는 진짜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자네가 좀 플레이가 별로였는데 네볼못 자네가 역시나 볼 때 못하는 모습 보여줬고 코망 안 좋았고 무시알라 같은 경우는 이날 중간에 상대 선수랑 부딪힌 것도 아닌데 근육으로 짐작되는 부상을 호소하면서 교체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선 자원들이 전반적으로 도르트문트전에서 체력을 다 고갈한 뒤에 이날 좀 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준 게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승리가 더 절실한 갈라타사라이 입장에서 승부수를 여러 개 띄우고 교체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바이에른이 골을 넣었습니다. 자, 선제골은 키미히의 프리킥을 받아서 케인이 헤딩으로 마무리했고요. 골 직후에 오프사이드로 노골이 선언됐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번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케인의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반 41분에 케인이 골을 추가했는데요. 이제 바이에른이 여유있게 앞서 나가다 보니까 역습의 위력이 더 강해졌죠. 갈라타사라이가 수비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었고요. 이때 연계 플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케인, 윌러, 텔을 거치는 연계 플레이, 교체 투입된 두 선수를 거친 연계 플레이가 이때 텔이 슛을 할 수도 있었는데 무슬레라 골키퍼가 다가오니까 그 옆으로 공을 쓱 내주는 아주 좋은 패스를 하면서 문전 노마크 상태의 케인이 밀어넣을 수 있게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케인이 멀티골을 터뜨립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갈라타사라이가 한 골 만회하면서 바이에른의 무실점 승리는 이제 물거품이 됐는데요. 바이에른의 공격이 끊겼을 때 박한부를 향한 올리베라의 정확한 롱패스가 배달이 됐고요. 박한부가 스피드로 김민재를 이겨내면서 득점했습니다. 김민재가 스피드로 진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김민재 얘기할 때 자세히 얘기해 보고요. 박한부 같은 경우는 베이징 고원 시절에 김민재의 동료였던 선수입니다. 친구예요. 경기 끝나고 나서 둘이 서로 이제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도 저희 나중에 공개될 정재은 기자의 현장 영상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갈라타사라이가 남은 시간 몇 분 안 되지만 세트피스 위주로 총공세를 펼쳤고 김민재가 한 번 뚫렸지만 두 번 뚫리지 않는다. 세트피스를 막아낼 때 중심에 있으면서 결국에는 한 골차 승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해리 케인 얘기를 해봐야겠죠? 케인의 엄청난 마무리 능력이 이날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어요. 토트넘에서도 그랬는데 바이에른 오고 나니까 득점이 제일 쉬웠어요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팀 포함해서는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바이에른에서의 골만 따지면 5경기 연속 골입니다. 그 중에서 최근 3경기가 미쳤죠? 분데스리가에서 앞선 2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경기 멀티골까지 지금 3경기 8골입니다.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레반도프스키 후 약간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공격을 풀어주면서 마무리까지 해내는 케인 특유의 플레이가 나왔고요. 그 이선 자원들 컨디션은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미히의 어시스트, 또 교체 투입된 이선자원들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결국에 해냈습니다. 아마 바이에른으로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자, 토트넘 동료였던 다빈손 산체스가 상대 갈라타사라이의 센터백이었습니다. 뭐 케인 스타일상 산체스랑 몸싸움을 심하게 한다든지 뭐 1대1 대결한다든지 이런 모습 없었고, 주로 이선 내려가서 공격 풀어주다가 무전으로 싹 침투해서 득점하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그래도 뭐 간접적으로는 이제 전 동료인 산체스를 잘 털어먹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또 한 명의 토트넘에서 이제 임대온 선수죠. 은돔벨레는 이날은 뛰지 않았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 얘기로 넘어가야겠죠? 김민재 선수 얘기를 좀 길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김민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경기가 정돈된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나폴리 시절처럼 체계적인 경기 운영 안 되는구나. 특히 최근 바이에른에선 그렇구나. 그냥 뻥뻥 지르자라고 좀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 2분 팀이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데 갈라타사라이의 강한 압박에 이제 위기를 맞았거든요. 이때 김민재가 몸을 날리는 슬라이딩 인터셉트로 공을 되찾은 다음에 이제 팀의 위기를 넘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민재는 슬라이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스탠딩 태클로 어깨를 넣으면서 공을 빼앗는 걸 선호하고 그걸 제일 잘하고요. 또 블로킹을 할 때도 몸을 날리는 뭐 흔히 축구 팬들 쓰는 말로 걸레수비 블로킹보다는 이제 딱 서서 공의 위치에 정확히 발을 갖다 대는 블로킹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일단 넘어지면은 그거는 최후의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크고 위험 부담이 큰 수비는 잘 안 하는데, 김민재는 이날 초반부터 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오늘 빌드업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이에른과 갈라타사라이가 공방전을 벌일 때 빌드업이 잘 안 되면 김민재 선수가 노이어와 함께 후방에서 공을 뻥뻥 지르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폰소 데이비스가 앞으로 줄 루트가 없어서 김민재에게 준다. 그럼 김민재가 뻥 차고요. 또 김민재가 백패스를 받았는데 앞으로 줄 데가 없다. 그럼 김민재도 너무 미련 갖고 막 골키핑하다 뺏기고 그러지 않고요. 노이어에게 그냥 백패스를 합니다. 그럼 노이어가 뻥 찬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단 위기를 모면하는 수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키미히가 이제 패스 줄기의 중심인 키미히가 있었는데도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잦았다. 역시나 바이에른이 조직적으로 상당히 붕괴되어 있는 그런 모습 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비적으로 볼 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비 조직이 잘 유지가 되지 않았어요. 고레츠카와 키미히가 포백 라인 보호를 그렇게 아주 잘해주진 못했고, 둘 다 볼을 탈취한 횟수는 있었지만 고레츠카는 박스 투 박스로서 측면이나 상대 진영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고, 키미히는 애초에 수비력이 아주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포백이 직접 상대 공격과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민재와 파트너인 우파메카노가 직접 수비를 해야 될 때가 많았다. 김민재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앞으로 나가든 이제 측면으로 빠지든 임기응변식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 김민재답게 대부분의 판단은 정확했어요. 하지만 가끔 김민재가 이제 올라갔는데 혹은 이제 커버하러 갔는데 공이 생각보다 먼저 빠져나가 버리면서 김민재가 이제 남겨놓은 배후 공간으로 상대 공격을 하는 그런 장면도 몇 번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힘든 경기였다 생각이 들고요. 상대 스트라이커 마우로 이카르디는 스타죠. 그 배우자가 굉장히 사고뭉치고 이제 말을 굉장히 많이 해서 좀 오히려 좀 유명한 면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경력이 좀 꼬이긴 했지만 스타입니다. 세리에A 득점한 걸 2번 한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스피드로 공격수랑 경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몸싸움도 잘 안 하고 숨어 있다가 마무리할 때만 딱 나타나는 약간 잔디형 스트라이커예요. 좋은 의미에서.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이 선수를 막기 위해서 뭐 경합하고 몸싸움하고 이럴 일은 없었고요. 이카르디에게 들어오는 패스를 끊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 측면에서 김민재는 잘 해줬어요. 특히 이제 공중볼이 날아올 때 김민재가 헤딩 클리어를 정말 많이 하면서 안정적으로 후방을 지켜줬습니다. 그러다가 후반 24분에 김민재의 파트너 센터백인 우파메카노가 교체가 됩니다. 앞선 도르트문트전과 마찬가지로 막판 한 2-30분 남기고 우파메카노가 빠졌어요. 우파메카노는 이제 도르트문트전 때 더리우트가 앞선 경기에서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좀 일찍 부상에서 복귀한 걸로 알려져 있죠. 햄스트링 부상으로 좀 더 쉬면 좋았을 텐데 도르트문트전부터 약간 복귀 날짜를 땡겼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2경기 연속으로 막판에 빼주면서 관리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럼 김민재 어떻게 됩니까? 또 원백이 되는 거예요. 미드필더 고레츠카가 김민재 옆으로 내려와서 센터백을 맡고 라이머가 미드필더로 투입이 됐는데, 역시나 김민재의 수비 부담 또 빌드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레츠카가 미드필더가 본업임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보다 후방에서 나가는 패스를 잘하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고레츠카가 물론 미드필더라서 이제 가까운 패스나 뭐 2대1 패스 이런 거 잘하지만 뒤에서 공을 뿌리는 능력은 별로 없는 선수입니다. 이게 또 바이에른의 고민거리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빌드업, 수비 양면에서 김민재의 부담이 좀 늘어난 상태에서 막판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골을 내준 상황이 우리를 굉장히 우려하게 만들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박한부가 롱패스를 받아서 달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이것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스타트를 더 앞에서 끄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박한부가 뒤에서 돌아 들어올 때 이제 김민재의 주력이 느려서 공을 따내지 못하고 결국 실점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김민재를 봐와서 알지만 이날 막판 박한부가 경합했을 때 김민재의 스피드는 정말 김민재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느렸어요. 사실은 스프린트를 못했다, 그냥 적당히 달리다가 말았다에 가까운 그런 스피드였거든요. 사실 이 장면뿐 아니고 중계에서도 얘기를 했고, 저희 현장에 있었던 저희 정재은 영상통신원이나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김민재 선수가 막판에 30분 정도는 계속 종아리를 만지고 근육을 풀려고 노력을 하고 근육이 뭉친 끼를 많이 보였고, 그래서 불편했고 경기력이 저하돼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재를 이제 빼는 거는 불가능한 거 우리 다 알죠. 이제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둘 다 멀쩡하게 있다고 해도 김민재를 또 막판에 빼긴 좀 그렇고 아마 우파메카노랑 동시에 풀타임을 뛰게 하겠죠. 그런데 아마 현재로서는 가벼운 휴식, 잠깐 휴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 부담이 좀 쌓인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센터백들이 한 팀의 전 경기를 소화하는 것은 빅클럽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김민재가 전례에 비춰볼 때 역대 다른 센터백들에 비해서 너무 힘든 일정이다, 이렇게 보긴 힘들지만 김민재 선수의 특징이 있잖아요. 김민재 선수는 지난 나폴리 때도 그랬는데 이런 빅클럽에 처음 오면 자신의 이제 100%를 매 경기 쏟아붓습니다. 센터백들은 힘을 좀 아끼고 플레이한 다음에 별로 힘든 기색 없이 경기를 마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김민재는 그런 날이면 일부러라도 체력을 갈아 넣어서 팀의 이득이 되는 스프린트를 한 번 더 하고 이제 패스를 한 번 더 집중해서 뿌리는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이전 센터백들보다 체력 부담이 매 경기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11월에 하필 월드컵 때 이제 부상이 났죠. 그게 근육 피로에 의한 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같은 부위인 종아리에 근육 피로를 안고 경기를 하고 있고요. 비슷한 시점 11월이 됐거든요. 사실은 한번 터질 것 같다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팀이든 소속팀 바이에른이든 좀 휴식을 좀 줘가면서 기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 대표팀에서 요즘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적인 논란과 별개로 선수들 컨디션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민재의 현재 신체 컨디션이 어떤지 잘 확인하고 마사지를 하든 뭘 하든 좀 회복에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년 1월 아시안컵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부상 없이 시즌을 치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점에서 좀 다행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유랑 코펜하겐 경기 결과가 바이에른 좀 유리하게 되는 덕분에 바이에른이 그냥 조 1위 확정을 했어요. 조 2위 이상이 아니고 1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남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경기는 풀 2군이 나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에게 그나마 휴식을 줄 수 있는 배경은 마련됐습니다. 물론 이제 투엘 감독이 그래도 이제 맨유 같은 팀을 상대해야 되는 그 좀 빅매치랑 빅매치가 남아 있는데, 그런 경기에서 아예 센터백 아닌 선수를 이제 이동시켜 써가면서 김민재를 선발해서 뺄 것 같지는 않지만 최소한 선발로 쓰더라도 일찍 뺀다든지 아니면 진짜 용단을 내려서 김민재를 선발해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경기를 한두 번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나마 기대하게 만드는 바이에른의 지금 흐름입니다. 김민재 선수 부상 없이 다가오는 주말 경기까지 잘 치르고 대표팀에 합류했으면 좋겠습니다.